424조 거시조직 이론, 이런 거는 이제 큰 골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1번에 그 거시조직 이론,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 조직과의 어떤 외부 환경 간의 관계, 요걸 연구하는 게 거시조직 이론이고요. 근데 거기는 그 이론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수준에 따라서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결정론이다, 임의론이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환경결정론, 환경임의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정론이라는 거는 디터미니즘, 환경에 의해서 지배 결정당한다는 뜻이에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환경을 바꿔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보는 거예요. 수동적인 조직의 전략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상황이 지배한다는 거죠. 상황. 아까 우리 그 규기환이라는 상황이 기본 변수 복공집을 영향을 준다. 이것도 역시 결정론에 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 그 아래 1번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조직의 구조는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골격이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 결정된다. 이게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적응론이라고 돼요. 상황 적응.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결정론에 해당합니다. 결정론. 그래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로마 2번에 그 구조적 상황 이론, 이게 일명 상황 적응론인데요. 두 번째 줄, 개별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 규기환, 이런 상황 변수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상황 변수에 적합한 구조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 적합한 더 베스트 원 웨이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 최선의 설계 방법은 없고, 개별 조직이 놓이는 상황이 지금 어떠냐, 불확실하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 기술이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나 전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은 결정론에 해당합니다. 결정론이 있고, 임의론은 반대죠. 조직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간다. 독립변수, 굉장히 이제 능동적인 역할을.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는 절대 조직이 뭐 적극적으로 뭘 한다, 능동적으로 뭘 대처한다 하면 틀려요. 이런 데는 그 말을 쓸 수 있죠. 이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고, 또 하나는 분석의 수준입니다. 분석의 수준. 자, 이거는 개별 조직 하나하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 조직 전체, 군, 집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별 조직 이론이 있고, 조직 군 이론이 있어요. 조직 군 이론, 조직 집합 이론. 자, 이거 개별 조직은 개별 조직 하나하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조직 군은 여러 조직 간의 관계, 군락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군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결합을 하면 조직, 거시조직 이론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 적응 이론이에요. 상황 적응 이론. 개별 조직이 놓이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를 해야만이 그게 성과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조직의 구조나 전략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개별 조직마다 다 다르다는 그게. 그러니까 이건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결정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물론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단 결과물로 남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 있었다가 나중에 이런 영역 이론들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조직군 생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군 생태론.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경제학. 조직 경제학이 바로 주인 대리 이론하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경제학이라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경제학의 관점을 조직에다 응용했다. 조직 이론에다 접목시켰다. 그래서 조직 경제학이라고. 다른 말로 시장 조직학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조직학. 근데 주로 조직 경제학 이 말을 많이 쓰죠. 경제학의 관점에서 조직 현상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화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화 모형. 이 제도화 모형은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제도론에서 얘기했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러니까 조직의 제도라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나 통념에 부합돼야 된다. 그걸 거스릴 수가 없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이게 제도화 모형. 제도화 모형. 자, 뒤에 제도화 모형 간단한 거니까 한번 지금 가볼게요. 자, 429쪽. 맨 아래 로마 6번입니다. 제도적 동형화 이론이라고 돼요. 일명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구조 이런 거는 주변의 문화나 환경, 통념, 여기에 부합돼야 돼요. 늘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효율적인 제도, 이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에 어떤 순응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구조, 이게 가장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변의 형태가 육각형이면 자기도 육각형으로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동형성의 원리잖아요. 이걸 제도적 동형화 이론이라고 해요. 그것도 결국은 결정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의 일종인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전략적 선택 이론의 일종이니까 뭐 크게 뭐 다른 이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개별 조직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구조나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는 환경이 조직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환경을 끌고 나가는 그 관리자들이, 조직의 리더들이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별 조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동체 생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생태론, 이거는 조직을 능동적인 독립변수로 보면서도 여러 조직과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에 끌려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런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에 해당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서는 능동적이고 조직이 뭐 적극적으로 환경을 재구성하고 이거는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강조하고, 이거는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은 독립, 능동, 이거는 수동, 종속.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대리이론하고 거래비용 경제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해요. 조금. 자, 상황 적응론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 그 개별적인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다 구조나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 자, 그 밑에 조직권 생태론 로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조직이 번성하고 생멸, 살고 죽고 하는 거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환경. 자, 다음 쪽에 보시면은 환경 적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에 그게 핵심적인 건데요.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즉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환경이라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자, 이거는 그래도 조직이 환경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환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특징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 조직이 아니라 군락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여러 조직의 집합체, 군락으로. 그런데 그 군락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동형성의 원리에 따라 형태가 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배태성, 동형성. 형태가 비슷비슷한 조직들로 만들어진 어떤 군락이 생긴다. 그걸 동형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유사 조직군, 그게 환경적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경적소. 노량진에 공무원 수원가가 이렇게 노량진에 형성이 돼요. 여기 고시원, 학원, 뭐 서점, 뭐 식당 많이. 또 신림동이 조금, 대구에도 좀 있고 부산에도 좀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무원 수험의 메카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해서 성공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되고, 공부해서 합격할 가능성도 여기 와서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
청와대 뒷산에다 야심적으로 학원을 하나 탁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문 닫습니다. 거기는 환경 적소가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실리콘밸리. IT 집결되어 있는 용산, 테헤란밸리.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어떤 행동과 그런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끼리끼리 이게 유유상종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직들은 형태가 서로 비슷해져야 돼요. 형태가. 저쪽에서는 연강반 10일간 하는데 강의를 10만 원 받는데 우리만 5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사한 어떤 조직군, 이걸 환경적소라고 해요. 이 환경적소가 강하고 튼튼한 상태에서 이 속에 자기가 조직이 편입되어 들어가 있어야 안정되게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은 청와대 뒷산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여있는 이 공간의 형태들이, 조직들이 전부 동형이에요. 동형. 벌집 같은 정육각형 전부 동형이라요. 따라서 제도적 동형성을 일명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배태성. 같은 말이에요. 동형성 이퀄 배태성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고립된 채 조직은 존속할 수 없다. 뭐 어딘가로부터 잉태된다. 태어난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배태성이에요. 배태성 이퀄 동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조직의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적소,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낸다. 이게 조직군 생태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능동적으로 조직이 뭐 대처를 한다든지 뭐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 전략적 선택이론을 한번 볼까요? 전략적 선택이론. 430조, 429쪽 맨 아래 로마 7번 요거 전략적 선택. 이거는 이런 이론들하고는 좀 판이하게 달라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맨 꼭대기 세 번째 줄, 조직이 스스로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옆에 뭐 볼집이 육각형이라 해서 자기도 육각형이 될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구조, 전략, 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이 구조나 전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삼각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날개 보시면요, 신발 한 짝 놓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외지에 이제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갔다가 자기 방학 때 자기 시골에 오면서 이제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막 플랫폼에 타려고 하는데 타는데 기차가 스르르 떠나고 자기는 올라타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위에 이 신발이 놓였어요. 근데 그건 내려가서 주울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어요. 기차가 이미 스타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한쪽은 한 짝은 저기 떨어지고 한 짝은 자기가 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간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신발은 못 쓰는 신발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저걸 주울 수 없을 바에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기다 빨리 던져놓으면 가난한 누군가가 저걸 주워서 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발 한 짝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 던졌어요. 나란히 놓이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이나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간, 구성해 나간 그런 그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 신발 보면서 선생님 이 신발 진짜 간디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거죠. 무슨 이게 간디 신발이었겠어요. 자, 이런 게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거는 환경이나 상황이 조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 세 번째 줄을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구조가 바로 효율적 구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26조 로마 4번, 5번 이건데요. 이제 요거 이제 남았는데요. 요건 이제 잘 좀 아셔야 돼요. 대리인 이론하고 거래비용 경제학. 자, 여기서는 대리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 1970년대 중반에
생긴 이론입니다. 필기노트는 91쪽의 아래쪽이에요. 91쪽 하단에 보시면 두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70년대 중반에 요거는 윌리엄슨, 거래 비용은 요거는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젠슨, 맥클링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건데, 윌리엄슨 좀 아셔야 돼요. 사람 이름을. 근데 여기서는 대리 손실, 즉 에이전시 로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 조직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대리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첫 번째 줄 시장 경제학적 관점을 조직 이론에 도입을 하여 두 번째 줄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 공부할 때 처음에 시장 실패 공부할 때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맨 아래 의의 1번 젠슨 맥클링 보시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경제 주체는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대리인으로의 서로 계약 관계예요. 보험사, 가입자, 그다음 변호사, 소송 의뢰인, 심지어는 정부도 국민과 관료, 이것도 주인과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게 주인이고 가입자가 대리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이제 정부에다가 응용을 하게 되면 정부도 마찬가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이나 관료는 대리인이에요. 그럼 일선에서 행동을 실제 하는 사람들은 다 대리인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떠안거나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보험금 지불하고 책임지고 국민이 손해를 다 떠안게 돼요. 근데 이들 간에 서로 계약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관계. 주인이고 대리인 간에 계약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대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리 손실은요 사전 손실이 있고 사후 손실이 있어요. 왜 이런 게 대리 손실이라는 거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 일종의 비용, 손해인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경제 주체는 전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이득만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속고 속이는 시장의 모든 경제 주체는 다 이기주의자니까요. 사전 손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 자격 미달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역선택.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거. 애드버스 실렉션. 사후 손실은 도덕적 해입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나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모럴 해저드. 이게 왜 생기냐면 정보 격차 때문입니다.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훨씬 더 능력과 정보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을 잘 모르고요. 국민이 잘 모르니까 전문 행정가를 뽑아서 행정을 맡긴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로 진출하는 이것도 국회의원들도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런데 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격차, 특히 주인이 자기보다 정보나 능력 면에서 우월한 대리인을 잘 모르니까 감시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속아서 역선택을 당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3번에 결론은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를 균형 있게 나눠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 방법이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 균형화. 그래서 정보공개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 보고제도에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서 주인이 대리인을 잘 알고 감시 통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대리인은 도둑놈이고 주인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권한을 많이 주거나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다 탐욕이 강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불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많이 주면 안 되고 감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도 3번 충분한 인센티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높은 연봉을 주고 아니면은 깎고 자동차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할증하고 사고 안 내면 할인해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 원래는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1970년대는 이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지만 1980년대에 이제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응용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부 실패 이론이라고는 안 해요. 시장 실패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 로마 4번의 10번째 줄 정도 끝줄 한번 보실래요?
이 이론은 민영화 등에도 응용이 되어 NPM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때는 이제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데도 응용이 되긴 했어요. 정부하고 국민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다. 응용이 된 거지 정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정부 실패 이론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정부 실패 설명에도 응용된 바 있다 이 말은 맞아요. 자, 그런데 우측의 맨 아래 보시면 이 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너무 인간을 이기심과 불신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비경제적인 요인,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인간이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타심이나 사명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한다는 거죠. 비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하고 경제 논리로만 갔다. 자, 그런 비판은 여기 거래비용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거래비용일 뿐이지 본질은 다 대리 손실이에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평가도 똑같아요. 429쪽 우측에 4번 거래비용 경제학의 평가의 보시면 한계를 보실래요? 거기도 보면 동그라미 번 효율이나 시장 원리만 강조한 나머지 약자에 대한 배려, 형평성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못한다. 거래비용이라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을 한다는 거죠. 4번 생산보다 비용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원래 이게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정부 실패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요. 정부 실패 설명에 응용은 됐지만 그거는 이런 논리로 우리 신공공권론 자체가 비판받았잖아요. 너무 시장 논리로만 설명하려고 한다. 그랬듯이 그때 응용됐던 이론도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 설명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적절히 설명을 하는데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것은 완벽한 도구가 되기는 좀 어렵다.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에 더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정부 실패보다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다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비용 경제학을 보겠습니다. 거래비용 이제 1번의 의의 보시면 이 사회의 모든 개별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는 거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윌리엄슨 소비자와 생산자, 주인과 국민, 국민과 대리인 전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거죠. 조직이라는 거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혼자서 자급자족 하려니까 힘드니까 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시장에서 서로 또 거래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대규모 계층제 조직도 만들어졌다. 따라서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라가 이게 효율성의 어떤 관건이고 조직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원인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다. 그런데 2번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조건이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요. 조직 가설이라는 거하고 M형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가설하고 M형 가설. 자, 조직 가설은 마치 요 주인대리 이론이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에 등장했듯이 조직 가설도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에 등장한 가설이에요. 근데 M형 가설은 나중에 정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응용됐던 가설이에요. 따라서 이거 역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조직 가설 이게 핵심입니다. 조직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계층제라는 조직하고 시장이라는 이건 조직이 아니죠. 개별 조직들이 다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지 조직은 아니죠. 이거는 조직이죠. 대형 조직. 이건 조직이고 이건 조직이 아닌데 이게 어떤 게 더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가냐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결론은 A보다 A가 거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계층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게 조직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장이 실패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하여 거래를 서로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계층제 조직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발생한 거다. 이걸 설명하는 게 1차 가설이에요. 자, 계층제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각 개별 뿔뿔이 흩어진 개별적인 소규모 뭐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개인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시장이고요. 이거는 조직화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화.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어떤 이거는 계층제 조직이고 이거는 좀 조직화가 안 된 상태 시장이에요. 이 중에 어떤 게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가냐 분석을 해봤더니
시장에 이게 완전 경쟁 상태, 시장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완전 경쟁 상태가 지켜질 때는 이게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다수의 공급자, 다수의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든지 뭐 부품을 사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혀 파업도 안 하고 도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원활하게 자산이 거래가 자원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거래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 하잖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거래 비용이 점점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 비용이 점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부도가 났다든지 담합을 해가지고 담합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B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만들어서 이 차 좋으니까 신문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신문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통사정을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 줄게요. 그래도 안, 얼마요. 이렇게 차라리 통사정 하면서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이런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밑에 신문사도 만들고 부품회사도 만들고 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통사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거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가 엄청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고 이거는 거래가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나 규모는 크죠. 이거는 규모는 작죠. 개별 조직들이. 그래서 이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여기서 힘들게 통사정 하느니 자기 밑에 신문사 하나 딱 만들어서 대규모 조직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계일보, 문화일보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현대그룹의 문화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 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부도가 나서 만약에 부품 공급이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그 해외에서 들여다와야 되고 뭐 담합을 해가지고 또 안 된다니.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른쪽의 상단. 거래 비용의 발생 요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기회주의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못 믿을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를 이제 알려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감시하는 그런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못 믿으니까 우리 공증하자, 공증. 공증 사무실에 가서 돈 들여서 공증하고. 믿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이 불신으로 인한 비용이 다 이게 거래 비용. 그 다음에 3번에 자산의 특정성, 전속성 이것도요. 부품이나 자산이 완전 경쟁이 돼서 원활하게 다 어떤 제한 없이 공급이 돼야 서로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업체가 딱 어디에 전속이 돼가지고 이 대그룹에 전속이 돼서 다른 기업에는 자산을 공급하지 않는, 이게 바로 자산의 전속성이에요. 전속성이라는 건 매여 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 거래가 안 된다, 원활하게, 이런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공단기에 딱 매여 있잖아요. 전속 계약이 돼 있잖아요. 7년간 앞으로도 7년간. 연예인들 전속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스포츠 선수들 뭐 이렇게 뭐 어디 이제 구단하고 계약하면 계약금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적을 하거나 하면 이적료라는 걸 내잖아요. 그 일종의 페널티예요. 그 계약을 어기지 않고 도중에 갔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는, 그 선수를 받으려는 구단에서 페널티로 주는 게 이적료입니다. 계약금 얼마에 이적료 얼마. 계약이 다 끝나고 가면 이적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단기하고 계약이 될 때 수도권 안에서는, 공단기 외에 다른 어떤 학원에서는 행정학을 강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는. 지방에서는 가능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남부가 저를 강의시키려면 공단기한테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3배, 계약금의 3배를, 엄청난 거 아니고 조금 페널티를 내고 위반료를 내고 저를 강의를 시켜야 돼요. 거래 비용이 많이, 저를 남부에서 강의를 시키려고 하면 자꾸 엄청난 조금 돈이 이게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거래 비용이라고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원활하게 거래가 안 되게 이렇게 전속이 돼 있으면 이게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전속. 그 다음에 4번 정보의 편제의 말은 경제 주체들끼리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쏠려 있으면 이것도 거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편제, 격차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 비용도 발생시키지만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해요. 다 똑같아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대형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휘하에다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이게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국가 때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라리 대형 계층제, 관료제 조직으로 가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고 행정국가 때는 계층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시장보다도. 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도 계층제 조직도 점점 규모가 이제 기능별로 처음에 기능별로 하부 조직이 다 기능별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막 커지니까 하부 조직 간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별로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인사, 예산, 물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조직 안에서도 이제 거래 비용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거래 비용은 아니겠죠. 행정 비용이겠죠. 행정 비용. 그래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차라리 다시 또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과 계층제를 절충시키는 조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조직, 아까 네트워크 조직 핵심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외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팀제로 간다든지 팀제 이런 형태로 분화된 이렇게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화된 형태 조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M형 조직이에요.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오가니제이션 이게 M형 조직. 분화형 형태의 모든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기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조직으로 갔다가 이런 조직도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다시 시장 원리를 가미한 이런 형태로 온 거예요. 핵심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맡기자. 아니면은 기능별 조직이 아니라 흐름별로 계급을 없애버리고 수평구조로 가자. 수평구조. 이런 수평구조나 네트워크 조직이나 뭐 사업부제나 이런 유기적인 구조로 가는 게 이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M형 조직은요,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조직이에요. M형 조직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연결시킨다면 정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정부 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이고, 이런 계층제 조직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계층제 조직으로 가자 해서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직. 이거는 정부 실패를 설명해야 된다. 여기서 시장 실패가 생기니까 조직이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커지니까 정부 실패가 생기니까 조직이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충 형태로 다시 왔다. 자, 그래서 428조 이 거래비용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2번에 1번 조직가설에 있습니다. 조직가설. 자, 시장이 관료제, 계층제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은 시장의 실패를 취하는 데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 안에서의 행정 비용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취하는 여기서의 비용이 행정 내부 비용보다 작아야지 이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래가 필요 없는 조직 통합을 하게 된 거예요. 계층제 조직이 그게 바로 거래의 내부화예요. 거래의 내부화. 거래가 필요 없는 대규모 조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계층제 조직이 생겨났다는 거죠. 거래 비용이 커지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가 필요 없는 조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거래의 내부화예요. 거래가 내부화된 조직이 계층제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비대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문제다. 행정 비용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꼭대기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는 분화 형태로 가자 해서 맨 아래 2번 M형 조직이 나온 거예요. M형 조직은 오른쪽 상단에, 그러니까 M형의 반대말은 U형이에요. U형. 요 계층제 반대말은 시장이었고 M형의 반대말은 U형 조직입니다. U형이 뭘까요? 유니터리 오가니제이션, 통합형.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조정하는 계층제 조직이 통합형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급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다 보고 해가지고 장관이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엄청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지만 커지니까 이게 이런 행정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U형보다 꼭대기에서 다 통합을 하는 그런 형태보다 중간 관리자나 사업부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다 분산시키는 M형 분화형 조직이 더 이제는 행정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가설은 시장보다 조직이 더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1차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1차 가설이고, M형 가설은 U형보다 M형이 행정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려고 했던 모형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응용됐던 거고 정부 실패하는데 응용됐던 이론이고, 1번 조직가설이 거래 비용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조직가설. 결론은 시장에서 실패가 생기고 거래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거래를 내부하다 보니까 계층제 조직이 생겼다. 그게 1차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M형 가설은 나중에 정부 실패 때 이걸 응용을 한 거지
충분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론은 여전히 시장 실패 설명에는 적합하지만 정부 실패, 공공 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시적 이론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왼쪽에 건 결정론이고 오른쪽은 임의론이고, 결정론에 있는 이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그런 결정론이냐? 조직이 대리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거래 비용을 줄일 거냐,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압박을. 자, 우리가 신제도주의 공부할 때요, 요거는 경제학적 신제도주의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방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제도주의라는 거는 제도가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제도가 개인의 마음대로, 여기서처럼 개인의 선호와 입맛대로 못하니까 제도가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경제적인 요인들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요인이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인 요인이 대리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고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줄일 거냐,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결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제도주의는 다 결정론이에요. 제한된 합리성의 이론이에요. 자기 선호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제한을 하니까. 문제 하나를 볼게요. 597조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97조 27번. 오늘 2권 안 가져오신 분들 떠실 필요 없습니다. 2권은 안 들어갑니다. 1권만 해도 오늘 잘한 겁니다. 1권만 해도. 27번 한번 볼게요. 국가직 7급의 인사조직론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하기 싫으면 국가직은 인사조직론을 선택하시면 돼요. 인사조직 직류로 가야 되는데, 인사조직 직류는 꼭 인사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에도 인사조직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에도 TO가 나와요. TO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인사직류로 들어가도 3년 지나면 그게 제한 없이 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일단 붙는 게 목적이니까. 인사조직론을 선택하시면 국가직은 경제학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경제학을 얼마나 못해야 인사조직론을 선택합니까? 그 기준이 아무리 해도, 경제학을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70점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인사조직론이 나아요. 국가직은.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면 되고, 경제학 안 해도 7급 볼 수 있잖아요. 헌법만 해도 피해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을 했는데 한 75점, 80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제학 하시는 게 좋아요. 경제학은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한 75점, 80점 정도가 나오고, 뭐 어떤 때는 85점 나오다, 어떤 때는 60점 나오고, 그런데도 경제학이 어렵다. 그럴 때는 그래도 경제학을 해보셔야 되고, 죽어라고 해도 나는 70점 이상 넘지를 못한다. 60점대 70점 이상 못 넘는다. 한 2순환, 언제 그걸 판단하셔야 되냐면 2순환까지는 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경제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2순환 때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제 말이, 고민이 무슨 얘기인지 들리실 텐데, 지금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2순환까지 해보시고, 도저히 경제학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정말 복습 테스트 해도 60점이고, 근데 2순환 끝날 무렵에 판단하십시오. 경제학은 너무 섣불리 지금 바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피해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문제 27번. 답은 몇 번일까요? 옳은 걸 찾는 거네요. 1번 어때요? 거래비용이 시장에서 높아지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 늘어난 위계조직이 계층제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조직군 생태론에서는 환경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못하죠. 왜냐면 결정론이니까. 결정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뭐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게 안 돼요. 3번은요. 구조적 상황 이론은 자원을 획득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거는 전략적 선택 이론 중에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의존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자원 의존 이론, 구조적 상황 이론이 아니에요.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닌데요. 어디에 있냐면 430조 맨 아래 로마 8번이에요. 자원 의존 이론. 요거죠, 요거. 자원 의존. 자, 이 이론은 전략적 선택 이론의 일종인데요. 오른쪽 맨 꼭대기. 일종인데, 다만 전략적 선택 이론보다는 조금 더 덜 능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어떤 자원의 조직이, 희소한 자원의 모든 조직은 다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동시에 모든 자원을 충분히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희소한 자원에 다 모든 조직은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희소한 자원에 의존을 해도 관리자가 그런 자원을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이런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도 영향을 덜 받아요.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희소한 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 관리자의 어떤 통제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별 조직들이 어느 정도는 능동적이고 환경적인 주도적인 환경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관리자가 그 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환경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보다는 조금 그 자원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덜 능동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능동적인 임의론에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27번의 3번 지문은 그 자원 의존 이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4번 어때요?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성 모두 임의론의 관점, 이건 맞겠죠. 요 세 가지 모두 임의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요 지문은 맞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